예외적으로 그 불법 집단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시험만을 규정을 해서 굉장히 그 가혹한 국가 형벌권의 과잉 개입이 가능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규정과 또 그런 것에 따른 해석을 저는 위헌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법원은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공익과의 어떤 비교 형량을 통해 가지고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수사 절차상 여러 가지 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중대한 공익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이중의 불법성이 깔려 있습니다. 경제 권력이 사법 권력 한축을 형성하는 검사들 간의 불법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었고, 또 하나는 안기부 국가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을 염탐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다. 이 중대한 이중의 불법,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이런 중대한 이중의 불법이 게재된 이런 사안을 국민들한테 알린 것은 이건 그야말로 공익을 위한 행위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그 점에 대한 고민 없이 매우 형식적인 기계적인 법 해석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은 그런 사법권의 행포이지 않는가, 법 해석권의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노회찬 전 의원의 행위, 우리 사회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의 행위는 역사의 법정에서는 당연히 문제입니다. 현실의 법정에서도 이재하 변호사님이 좋은 판결문을 써주셨지만 올바른 법 해석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차제 국회에서 현재 잘못된 이런 법 규정에 대한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잘못된 법 해석을 통해서 정의가 왜곡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대통령 특별 3명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이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대통령 화면에 실질적인 의미까지도 이렇게 딱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와 인권의 수호, 그리고 사법정의의 수호에 있어서 최후의 불만인 대법원이 스스로 영준한 위치와 성향을 반박하고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법 해석을 했다. 그래서 노회찬 전 의원의 정당 행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고, 그럼으로써 국가 권력과 경제 권력에 굴복한 듯한 인상을 주고 나아가 향후 우리 사회의 공감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들이 은폐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오히려 방조한 결과를 낳아서 굉장히 유감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우리 사법 역사에서 부끄러운 대법원의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특히 역사의
단체들은 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삼성, 이때 삼성 엑스파일에서 폭로된 삼성 재벌의 유사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지배 시도와 돈과 뇌물을 통한 어떤 커넥션의 유지, 그리고 거기에 분모하는 수고 언론과 부패검사 또는 검찰 수뇌부의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또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전혀 그런 문제들이 예전에 비해서 강도 약화됐을지 모르겠고 또 대놓고 그렇게는 못해도 최근에 뭐 김광준 부장검사 사건이라든지 스포츠 검사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여전히 많이 가진 재벌과 많이 가진 자들과 검찰의 유착은 여전하다.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건은 기본적으로 상식과 정의 문제이고 또 노회찬 대표의 사면복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엑스파일에 나와있던 내용에 나와있는 그 끔찍한 이면이 해결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사회적 문제 제기해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초점이 당시 엑스파일 공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보면 엑스파일 공대가 2005년도에 8월 17일 날 결성했는데요. 노회찬 대표가 8월 18일 날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당시에 이런 시민사회와 그 노회찬 의원 굉장히 교감 속에서 저희는 그런 공개를 지지한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공개해라고 막 부추기고 응원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도 처벌 안 받고, 막 국민들이 막 공개해라고 그런다, 압박한다, 어떡하지? 잘못하면 나중에 누군지 이길 수도 있고 문제가 될 텐데.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공개한 한 의원은 결국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도 지금 이렇게 국회에서 쫓겨나서, 그 국회법 굉장히 신속해가지고 제가 오면서 이렇게 의원실 들려봤는데 벌써 반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니까 뭐 의원이 상실하자 일주일 내에 사무실 나가라고 그래갖고 저는 이제 먼지만 남아있는 그 보좌가 7분 내에 일자리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때 그걸 노회찬 의원 또는 이상호자한테 공개라고 막 부추기고 지지했던 우리도 기소해라, 이렇게 저희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몇몇 개인들이. 그래서 막 유명한 블로그도 하시고 어떤 민변 변호사님 하시고 다 여기에 올리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여기 오늘 아침에 다음 아고라고 질보도 올려놓고 왔습니다. 두 군데 막 보고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터뜨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같이 처벌돼야 제가 도덕적으로 덜 미안하지 않을까, 이런, 같이 처벌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때가 생각나요. 2005년도 엑스파일 공개가 생각나요. 공개해라. 그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하는 의원만 날라가는 이런 상황이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부당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공개했는데, 많이 공개했는데 아직 뭐 검찰이 뭐 수사를 한다 이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외에도 뭐 저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들이 또 공개를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캠페인으로 계속 이제 우리도 공개 차라리 처벌해라, 또는 그 다음에 당시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냐, 어떤 이는 배포 시스템을 너무 모르고 있지 않나, 무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그 판명에 대한 자의적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설령 그것이 3년 전, 5년 전 하더라도 전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유죄라고 정해놓고 떼어 맞추기, 판결을 하기 위한 부분밖에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간단히 말씀드리고, 설령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이 100배 안 되셔서 설령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까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치가 충돌할 때 어느 가치에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같습니다. 실제 많은 이제 우리 공익 신고자들, 공익 제보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다 실정법 위반의 어떤 혐의를 볼 수밖에 없는 설명과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신은 실정법을 위반할 수 에너지 있으니까 전략 고발에 신고에 나서지 다음과 말라고 같이 하는 것은 안내합니다. 맞지 않다는 전 것이죠. 직원은 어떤 그 적극 양가치 검토해 중에서 주시기 어느 가치에 더 충실할 건가에는 첫째, 어떤 사회적 어떤 점심시간 상식과 협의에서 사무실 판단하시는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 이번 노회찬 의원의 개인 전열기구 사용 검찰 수사 촉구를 위한 신명 공개는 거듭 알려드립니다. 당연히 그런 범국민
가치에 더 에너지 전략 앞서는 실천을 위하여 당연히 다음과 같이 보호될 필요가 상태입니다. 전 앞서 우리 안중근 적극 협조해 시장에서 주시기 말씀하셨지만 바랍니다. 실제 그 첫째, 2년 전에 한국에 점심시간 있으신데 중 사무실 전등 소지, 조사를 받더라도 공익신고를 했던 사람이 일과 오히려 시간 중 처벌받고 개인 오히려 자멸 비용 사용 신고 대상이 된 사람은 이상 아예 뭐 설비 처벌도 그렇고 검사 수사도 안 받은 상태에서 오히려 승진을 하는 그런 이제 거꾸로 된 상황인데 이번 같이 노회찬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론 이제 쫓겨나게 된다고 하면 다른 뭐 국회의원들 경우도 내가 나서가지고 국가 권력이나 재벌 권력에 대해서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어떤 뭐 기밀 중립 뭐 그런 뭐 이런 각종 그런 이제 실정법 위반에 뭐 소지가 있다고 했을 때 과연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국회의원이나 이런 이제 사회 경종을 울려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역할을 포기하려고 밖에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통신비밀법 부분을 설령 뭐 위반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어떤 국민의 알 권리와 어떤 권력 부패를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국민적 어떤 요구사에 끈이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우리 서보학 교수님께서도 특별사면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데 특별사면 청원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짓는 논리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사면에 대해서 우리 진보진의 시민사회에서 어떤 반대를 한 상태에서 왜 이제 와서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하느냐라고 짓는 논리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진능의 문제 아니라 어떤 우리 사회 어떤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사면 복권하는 거하고 부정부패에 대해서 고발한 사람을 사면 복권하는 것은 다른 어떤 문제인 것이고 이거를 어떤 뭐 보수니까 진보니까라고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보수라고 하는 속의 분들이 앞장서서 노회찬 의원의 특별사면에 청원에 앞장서 주는 게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밝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정한 일을 고발한 사람을 특별 사면하는 일이 오히려 법정일을 바로 세우는 일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지훈 상임이사께서는 예전에 그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군 부정선거를 고발하기 위해서 미수지역을 벗어나서 장교 신분이었는데 무단이탈로 구속된 바가 있으시고 또 그 무단이탈이라고 하는 불법 위반보다는 군의 정적 중립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런 공익적 차원에서 고발을 했다. 그때도 사실은 법을 위반해서 이제 처벌을 받았지만 그래도 공익이 중요하다는 그런 소신으로 행위를 했는데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법 위반도 아닌데 이렇게 정의로운 일을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은 결국 국회의원 신발을 떼는 일은 국회의원의 임무를 죽이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특별사면이냐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주셨고요. 그래서 노회찬은 무죄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토론은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당 의원님들은 또 의총이 한꺼번에 또 열려 있어서 많이 참석을 못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중에 질의가 있다든가 아니면 코멘트 하실 분들은 코멘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환 위원장님께서 예. 저는 진보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박창환입니다. 뭐 좁게는 이 사안이 우리 당 대표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고 물론 크게는 이 땅의 재미 또는 의정 활동에 대한 헌법을 보장한 의정 활동에 대한 제한 그런 것도 또
그러면 검사는 마땅히 그 기소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 불기소 처분 혐의였다고 했습니다. 좀 그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쨌든 동나무 열매라고 해서 동나무 열매라고 하는데 그 자체는 전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건데 어쨌든 그걸 토대로 해갖고 수사는 못하지만은 어쨌든 그거를 나중에 뭐 증거 자료는 사용할 수 없지만 수사는 할 수 있고 당연히 수사해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뭐 그거를 기회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당사자에게 피해자 신고를 한다든지 이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개시를 안 했던 거죠. 안 했던 거 그러니까 그래서 뭐 노회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오히려 사건이 폭로하고 공개한 부분 사건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뇌물수수 사건,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사건에서 공개한 것이 범죄된 사건으로 바뀌었던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 당시 또 그리고 현재도 그렇지만 검사가 우리 사회에 사실은 큰 악은 하고 작은 악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수사를 여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좀 일단은 법 개정 관련해서 일단은 통신일보법상에 지금 구청 내용의 공개 누설 행위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사실은 5년 전 아닙니까? 한참 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12년입니다. 이게 이제 8년에 걸쳐서 이게 판결이 지금 이렇게 나온 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법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문제를 그동안 계속 방치해왔다는 것도 국회의원으로서는 좀 미안한 일이기도 하고 자괴감이 드는 일이기도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랴부랴 벌금형 판결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그 위법성 조각 사유를 포함시키는 안을 이제 이재명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또 우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언론인이나 일반인 등이 국회의원 정보 보유 관련 등의 대화를 요청하고 이를 공익 목적을 이유로 대화 내용을 폭로할 경우에 부작용 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국회법을 개정할 경우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보도자료 게시도 명시적으로 포함을 시킨다는 건데 뭐 이런 경우에는 그 공익 목적을 위한 도청 내용을 폭로하는 한 행위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지금 이제 저희가 법 개정안을 내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예, 그 부분 우선요. 이 위헌 조각 사유 대상이 되려면 불법 도청 감청한 직접 당사자는 위헌 조각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국가가 법이 불법을 조장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그것이 일단 불법 도청 감청에 관여하지 않은 자일 것이 주체적인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공인 간의 대화고 공적 관심사이고 그 다음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이 합헌결정 나오면서 소수 의견이 있어요. 이 한정위원 의견이 있는데 그 견해가 퇴임한 헌법재판소장 이광국 헌법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내서 그런데 그것이 없는 한 이것은 위헌이라 결정했는데 그것이 정확한 것 같고요. 이광국. 네.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보시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역풍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이게 저는 지난번에도 뭐 선거법 그러는데 이게 뭐
노회찬 의원을 구제하기 위해서 분치 규정에 의해서 소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본질이 호도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기여를 한다는 노회찬 사건을 통해서 이 통비법의 허점과 문제점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여론의 비난이나 이런 건 전혀 걱정할 거 없고요. 오히려 여론에 아마 기자들도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 KBS 민주당 원내대표실 구청 이런 거 그래서 우선 그거에 대한 처벌 자체는 강화를 해야 되는 건데, 강화돼야 되는 건데, 그것이 저는 필요하다는 부분은 또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예컨대 뭐,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사석에서 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자가 우연히 듣는 것도 통비법이에요. 이거 다 허용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국정감사에서 프로젝트에서 문자 메시지 이런 거 다 찍어서 보도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명예훼손하고 달리 볼 사실은 사전에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페르스는 그 기자가 직접 주체가 됐던 거고 내용도 그렇죠. 공익적인 내용이 아닌가. 언론관계법 대장장 공방을 들어 작전을 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걸 반드시 알아야겠다 이런 아니어서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어떤 일각의 비판은 저희도 기다마 그때 이렇게 이런 구분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네, 주체자와 사실상 공모를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안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이미 형법 20조가 있기 때문에요. 통비법에 예외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정당 행위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형법 20조로 가다 보니까 법원이 법 해석을 통해 가지고 그 정당 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굉장히 좁혀놨거든요. 이상하고 그 굉장히 자의적인 법 해석이죠.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통신비밀보호법에 예외 규정을 일정한 요건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넣어놓으면 그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해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불법 감청한 사람은 뭐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라든가 저는 이제 그것도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요. 불법 감청을 했더라도 정말 중대한 공익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논의를 해가지고 넣어놓으면 사법부에서 완전히 이런 식의 엉터리 법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게 정말 중대한 공익을 위한 폭로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정원 직원이 상당히 부당한 짓이고 도청을 했는데 보니까 원래 알고 싶었던 그런 내용 이외에 굉장한 불법적 행위를 알게 돼가지고 자기네들의 도청행위로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 폭로한 행위는 저희 법성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실제 원래 통비법의 본질 자체가 그러니까 목적만 정당하다면 언제든지 불법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되는 거고 그 부분은 아까 국정원 도청 직원들 그 부분은 양형에는 고려되어야 되는 거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른바 나는 불법을 했지만은 이제 세상을 새롭게 살겠다는 양심선언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뭐 이 말하자면 양형에서 필요한 경우 선고유예도 할 수 있고 그러지만 그런 것 때문에 본질 자체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 수집된 거 위법 하여튼 그런 절차라는 그래서 필요한 거 절차는 최대한 우리가 하되 그 속에서 무궁무진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닫아버린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그 최필리 이사장하고 이진수 기획본부장 정수장한테 지금 내가 불미를 해동한 내용도 그걸 보도한 최성진 기자도 지금 통비법으로 지금 기소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제가 그걸 듣는데 네. 이제 그게 네. 다른 걸 다 떠나는데 구속요건 해당 이런 거 뭐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기자로서 기대 가는 거
기자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끊어라? 보도하지 말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모든 설문조사는 기자들에게 100%나 같은 경우도 보도한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법상의 책임조각 사유는 분명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불법을 목적으로 논의되는 사생활의 비밀, 사생활의 영역은 보호 범위가 축소돼야죠. 그렇지. 그거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형태든 문제는 저는 도청의 위험성이 없고 의원님은 도청의 위험성이 크지만 그것 때문에 위축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 목적을 갖고 논의하는 거는 보호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최성민 기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기소 사유 요건이 어떻게 뭐가 되는 건가요? 비밀리에 도청했다. 동일한 거가 아주 누설이죠. 그렇죠. 공개 누설이죠. 공개 공개 행위가 아니고 공개 누설. 도청된 내용을 네. 공개 누설한 걸로 되는 아니,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1호, 2호에 지금 다 있는. 1호 2호에 다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것도 제가 듣기로는 의도적으로 감청 도청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의연한 기회에 검사도 그 부분 사실은 공소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호는 아닙니다. 이론은 아니고요. 공개 누설이에요. 이사장이 네. 스마트폰을 맞아요. 의원이 예, 안 꺼버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개 누설인데 사로 추정되고 공개 누설인데 그 부분이 이제 검사는 뭐 사실은 도청한 것 정도로 더 막딜적이라고 그러는데 기자들이 그런 것들을 접했을 때 공개를 안 하는 기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편적인 기자로서는 하지 않았어야 할 행위를 했어야 되는 건데 프로 기자들 다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헌법에서 이제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것은 벌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문자로 기대요, 이게. 근데 제일 하여튼 중요한 거는 법원이 진짜 이 국회의원을 잠재적인 범죄 집단으로 이렇게 보는 측면들을 그래서 계속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막 이 축소하려고 하는 것들을 언론에서 계속해서 지금 비치질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면책 특권까지 지금 뭐 문제 삼고 관계도 그렇게 되는데 그때 되면 사실 국민들의 알 권리도 굉장히 침해당하고 또 표현의 자유도 엄청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훼손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져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17대랑 지난 민주정부의 10년간 우리들이 좀 대퇴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반성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정적 민주주의는 완성됐고 앞으로는 경제적 민주주의만 남았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법적 해석 부분에 이런 맹점들이 쭉 있었고 그것이 정적 민주주의를 사실 후퇴시킬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미리 우리가 좀 보지 못했던 것도 참 부끄러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번에 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나가야겠다 듭니다. 오늘 좋은 토론회 해주시고 발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저희는 이 통일법 관련해서는 개정안을 좀 빠른 시일에 곧바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서 조항을 붙이는 부분은 이 조각사유, 이것도 조각사유 붙이는 건 뭐 한 줄이면 되는 거니까 우선적으로는 이 양형 기준을 조금 더 폭넓게 하는 부분하고 위법성의 조각사유를 붙이는 부분까지 해서 통일법에 대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개정을 하겠다라는 거고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이재화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가르침 감사드리고요. 박준민 변호사님 그리고 서보학 교수님, 안진걸 사무처장님, 우리 이지문 상임이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회 진행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토론회가 또 앞으로 많은 그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토론회 이후에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여기 본청에 여기 식당이 본청 식당에서 식당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이 그 지가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